예,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빚으로 지은 집, House of Debt입니다. 책은 이제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저자는 아티프 미안이라는 프린스턴 대학 교수와 아미르 수피라는 시카고 대학 교수님입니다. 내용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표현되는 2008년도 미국 경제 위기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요, 문제는 빚이다. 이게 이 책의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는 경기 침체,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갑자기 물건을 안 사는 겁니다. 물건을 안 사면 경기가 침체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갑자기 물건을 안 살까요?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이 갑자기 엄청난 급격한 속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내가 한 10억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5억, 2억 또는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까지 외식을 하고 좋은 차를 샀던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중단하게 되고, 따라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나 자동차를 팔던 분들이 모두 다 직장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이 경기 침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기 침체, 갑자기 사람들 재산이 왜 급격히 줄어드느냐? 한 가지 원인은 주가 폭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당연히 주식으로 갖고 있던 재산이 엄청나게 줄어들죠. 그런데 주가 폭락은 생각보다는 큰 경기 침체를 가져오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주식에 벌써 투자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돈이 좀 있는 또 지식층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고 해도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빚더미에 올라앉지는 않는 거죠. 물론 빚을 얻어서 주식을 투자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투자를 하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10억인데 20억을 주식을 산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폭락한 다음에도 주식을 샀던 부자 사람들의 재산 여전히 플러스고,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지만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동산 폭락입니다. 왜? 부동산 폭락은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일반 서민들도 물론 전세를 사고 월세를 사는 사람이 있지만,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 사람보다는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또 문제는 이 집을 살 때 사람들이 증권과는 달리 빚을 받아서, 즉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집의 가격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즉 자기 재산이 0이나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재산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그럼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오겠죠. 예를 들어서 8억을 대출받아서 10억짜리 집을 구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주 매력적인 것은 집값이 오르는 경우입니다. 집값이 10억에서 12억으로 오르면 8억은 그냥 갚으면 되니까 자기가 이 집을 살 때 넣었던 2억이 4억으로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빚을 얻어서 또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는 것의 매력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위험한 것이, 집값이 오르는 것만 생각하면 좋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10억에서 8억으로 떨어졌다고 합시다. 집값은 20% 감소한 겁니다. 하지만 자기 재산은 8억을 은행에 갚고 나면 2억이 원래 있었는데 0으로 떨어지죠. 재산을 모두 날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빚을 얻어서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사람들은 전 재산을 날리게 되고, 여기서 8억은 그나마 다행인데 7억으로 떨어지면요, 2억의 재산이 갑자기 1억의 빚으로 바뀝니다. 재산이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아니 이렇게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8억을 빌려달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은행이 정상이겠냐라는 거죠. 당신이 은행이라면 제가 지금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내 돈은 2억밖에 없고 그런데 8억을 은행에서 빌려달라라고 하면 대출해 줄까요? 선뜻 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어떤 사람을 대출해 주느냐? 뭐 고정적으로 수입이 계속 들어와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웬만하면 이 직장에서 앞으로 20년 동안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 집값을 조금씩 매년 갚아 나갈 것이 분명하다. 뭐 예를 들어서 교수들한테 은행에서 돈 빌리라고 많이 오는데요. 교수가 되면 65세까지 뭐 꼬박꼬박 많진 않지만 수입이 들어오니까 예상이 되죠. 매년 몇 천만 원씩 이렇게 갚으면 몇 년 안에 갚을 수 있고 이 사람이 뭐 교수에서 잘릴 사람이 아니면 이거는 거의 보장된다. 즉 안정된 고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당연히 대출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은행 대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 거품에 편승해서 사람들이 막 집을 10억짜리 집을 8억을 끼고 샀는데 이 집값이 8억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냐? 아니 이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집값이 8억이 아니라 7억으로 떨어져도 아유 내가 집값에서 손해봤네라고 하지만 자기 월급에서 매달 갚아나가면 집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이 많이 이어졌다고 그러면 그 사람 이제 큰일 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사실은 8억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8억을 빚을려서 한 이유가 이 10억짜리 집이 좀 있으면 12억이 되면 내가 이 12억에 팔아서 그 8억을 갚고 나서 내가 2억을 4억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앙큼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게 이런 투자를 하거든요. 미국에서도 은행이 이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었는데요. 문제는 그 1997년에 저희가 IMF 위기를 겪었죠. 그때 저희뿐만 아니라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겪으면서 어떤 것을 알게 됐냐. 우리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잘 벌어도 어느 날 갑자기 외국 사람이 돈을 한꺼번에 빼가면 우리나라에 달러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대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외환보유고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 빚을 못 갚겠구나. 왜? 돈은 있을지 몰라도 달러가 없기 때문에. 왜? 빚은 달러로 갚아야죠. 그래서 아시아의 그 많은 국가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러를 많이 쟁겨놓고 있어야지 이런 국가 부도 사태를 다시 겪지 않겠다 그래서 달러를 많이 삽니다. 즉 달러 돈을 살 수도 있고요. 미국 달러로 표시된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내고 미국 물건을 사기 때문에 돈이 막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즉 미국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해놓은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 이거 저기 부도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저희는 미국 은행에 돈을 이렇게 많이 넣어뒀습니다. 이 은행에서 저희가 돈을 빼서 다 갚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갑자기 2000년대 초반에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자금이 들어옵니다. 근데 미국은 이 들어온 돈을 은행들이 빌려줘야지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돈은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집 사는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싶은데 이게 소득이 안정적으로 있어서 집을 갚을 것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만 빌려주려니까 그럭 다 빌려주고도 아직 빌려줄 돈이 엄청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아주 영리한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쪽을 본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이 8억을 빌려서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월급이 많지 않아서 8억을 갚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도저히는 아니래도 8억을 못 갚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즉 어떤 사람이 8억을 빌려가서 10억짜리 집을 샀을 경우 이 사람이 결국 8억을 못 갚을 확률이, 즉 이 사람이 부자도 아니고 안정된 소득도 있지 않아서 못 갚을 확률이 10%다라고 하면 사실 상당히 높은 거죠. 지금 내 돈을 떼어먹을 확률이 10%인 사람한테 8억을 빌려준 사람은 사실은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은행이 이런 방법으로 이제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한 사람이 10% 부도 확률인 사람한테 빌려주면 그거는 10% 확률로 돈을 떼먹히겠죠.
근데 그런 집 100개를 모아서 이 100개에서 한 집이라도 그 빚을 갚으면, 즉 8억을 갚으면 그 당신은 1번으로 그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못 받을 확률은 얼마 되나요? 한 집이 돈을 못 낼 확률이 10분의 1이죠. 그런 집 100개가 모두 돈을 못 낼 확률은 10분의 1을 100번 곱한 겁니다. 즉 1 오버, 그러니까 이 밑에 공이 100개 있는 겁니다. 1 00000 100개 분의 1의 확률로 이 사람이 돈을 못 받으니까 사실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집들은 부도 확률이 높은데 이 집들이 한 집이라도 하면 너에게 돈을 주겠다, 1순위다, 선순위다 라고 한 사람은 사실은 거의 부도 확률이 없는 거예요. 2번도 사실 거의 부도 확률이 없습니다. 이거는 0이 한 99개 붙은 거죠. 뭐 한 50순위다. 그래도 0이 상당히 뭐 1에다가 0이 50개 붙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를 정해놓으니까 상당히 앞번호를 받은 사람들은 야, 이 집이 몽창다망, 이 100개 중에 20개만 갚아도 나는 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은행에게 내 돈을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서브프라임으로 부도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도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선순위 3번을 받았기 때문에, 4번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선순위 못 받은 사람은 어떤가요? 만약에 선순위를 못 받아서 나는 이거 부도 날 확률이 50%인 집들에게 빌려줬다. 지금 앞에 사람 다 가져가고 나는 뭐 한 80명 한데 81번을 받았다. 100개 중에. 그래서 부도 확률이 상당히 높다. 뭐 예를 들어 50%다. 근데 이 사람들을 또 모아요. 그러면 이 50%인 사람들을 100개를 모아서 그 중에 네가 1번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50%면 2분의 1이죠. 2를 100개 곱한 것 분의 1의 확률로 돈을 못 받아요. 이거는 뭐 이 확률은 엄청나게 작은 거지. 2의 100승 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모아보니까 이거 뭐 끝에 남는 한 대여섯 명 빼놓고는 모든 사람이 나는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집들 자체는 다 부도 확률이 높지만 이 100개 중에 뭐 한 90개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10개 이상 10개 이렇게 나지 않는 이상 나는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근데 이 계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뭐냐면 이 집 100개가 하나가 첫 번째 집이 부도난다고 해서 두 번째 집이 부도날 확률이 더 늘어나지 않고 첫 번째 집이 10% 확률로 부도나는데 부도가 났다. 그럼 두 번째 집의 부도날 확률은 여전히 10%라고 보고 이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집이 왜 부도났을까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확 죽으면 첫 번째 집이 부도가 나고 경제가 나빠서 부도가 나면 두 번째 집도 미국 경제 내에 있는데 두 번째 집도 첫 번째 집 부도가 나면 두 번째 집 부도날 확률이 늘어나고 세 번째 집도 늘어나고 모든 100개 집의 부도날 확률이 사실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런 계산으로 내가 선순위라고 그래서 사실은 부도날 확률이 10%지만 난 선순위이기 때문에 부도날 확률이 0이야가 아니라 이게 모두 같이 움직이면요. 선순위라고 해도 10%입니다. 왜? 한 집이 망하면 나머지 100개도 다 망하기 때문이죠. 근데 한 가지는 미국에서는 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집값이 이렇게 한꺼번에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과 캘리포니아 집값을 보면요. 뉴욕 집값이 떨어졌다고 캘리포니아 집값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산이 당시까지는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8년에는 집값이 뉴욕만 떨어진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도 떨어지고 플로리다도 떨어지고 한꺼번에 떨어져 버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래도 안전해. 왜냐하면 나는 첫 번째로 돈을 받는 사람이니까 라고 했는데 100개가 설마 동시에 망하겠어? 라고 했는데 동시에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믿고서는 그 집을 샀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는 안전한 재산인 줄 알았는데 이 재산이 다 날아가면서 경기가 침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동시에 움직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공식을 영리하게 만들었는데 이 가정이 틀려버리는 바람에 미국 경기가 한꺼번에 죽고 사람들이 집값이 한꺼번에 떨어지고 자기가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 돈들을 한꺼번에 못 받게 되면서 사람들이 재산을 날리게 된 것이죠. 이 책은 이런 분석은 정말 엄밀하게 잘하고 있는데요. 약간 결론 부분에는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좀 찬성할 수 없는 결론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저자들은 미국 정부가 위기에서 은행들이 망하지 않도록 도와줬는데 사실은 은행을 도와주지 말고 이 주택을 소유했는데 갑자기 경기 침체가 와서 이 자기가 빚을 얻어서 산 주택에 그 빚을 갚을 수 없던 그 주택 소유자들을 구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책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은행 15개 정도가 건실한지 아닌지 테스트해서 그중에 14개가 건실하고 하나가 문제다라는 결론을 얻기까지 2, 3개월이 소요됐다고 했죠. 근데 몇백만 명의 미국 주택 소유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이 없는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정부에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요. 그걸 다 테스트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만 도와준다. 아예 가망성 없는 사람 망하게 내버려준다. 이 검사하는 기간 동안 미국 경제가 3번, 4번 망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성이 없는, 실제로 이거를 실행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 그런 정책 대안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 책을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면 정말 대학원 수준의 어려운 경제 이론을 상당히 쉽게 설명했습니다. 저도 강의를 하지만 정말 설명을 잘하시는 저자분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리 쉬워도 경제학과 1, 2, 3학년조차도 좀 이 책을 읽고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경제학과의 석사, 박사과정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쓴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읽으시려는 분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일반인이나 경제학과 1, 2학년들이 읽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나에 대해서 이 책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좀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